오늘 저희 마켓인싸 첫 순서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마켓 리더에게 오늘 주요 이슈, 시장의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2023년 증시 대전망. 저희가 2023년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를 모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얼굴을 뵈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경기가 불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 꽤 자주 이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 곧 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안정적이다. 저희 어느 쪽으로 방향 잡아볼까요? 네, 지금 뭐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볍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의 중심지, 세계 경제 중심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경기 침체가 올해 상반기에 왔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서서히 오히려 좀 저점을 높이는 경기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침체보다는 조금씩 탈피 쪽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성장률로는 몇 %냐? 지금 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경기 침체라고 하기보다는 경기 후퇴에 가까운 조금 경기 불황 국면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로 성장에서 마이너스 0.5 정도 그 사이에 형성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이제 한은 총재께서 1.7% 성장률, 한은이 원래 제시했던 1.7% 성장률보다는 조금 아래에 찍힐 거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 정도의 조금 부진한 성장률에 그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번에 지금 세계은행이 원래는 3.0% 성장을 하려고 할 걸로 봤는데 지난번 전망치에서 1.7%로 봤어요. 그런데 어제 그 IMF 총재께서 곧 이제 그 1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IMF는 원래 2.7을 봤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7로 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냐? 작년 이맘때쯤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거의 4%였어요. 4%에 달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쭉 낮아져 가지고 세계은행은 1.7%까지 낮아졌고 IMF는 2.7 정도는 좀 찍힐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 자산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당초 1년 전에 비해서 혹은 6개월 전에 비해서 성장률은 급감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완전히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맹폭해서 성장률이 더 마이너스로 성장률을 들어간다든지 또 중국 같은 경우가 3% 이하의 아주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로 간다든지 이렇게 정말 좀 끔찍한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급감한 것은 맞지만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의 뭐 금리 방향이라던가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실제로 이게 우리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의 피봇 이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경기 침체와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봇은 금리 뭐 인하로 이제 전환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빠르면 올해 12월 연말에는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세계 경제 혹은 미국 경제
가 이제 조금 뭐 생각보다는 둔화폭이 낮다. 그리고 그 침체의 어쨌든 정도가 당초 우려보다는 살짝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사실은 피봇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텐데 경기 침체가 조금 약간 뭐 애매하게 약간 경기는 후퇴지만 물가를 끌어내릴 정도의 경기 침체는 아닌 상태에서 조금 소프트하게 연착륙을 한다면 피벗의 시기는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 생각은 연말 정도에는 첫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전 세계 수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식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상반기는 경기 침체 후퇴기로 이제 갔다가 2분기와 3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은 가능하나 그 회복의 정도는 여전히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필요할 정도의 낮은 성장률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연말에는 첫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피봇은 좀 미뤄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조금 더 좁혀서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신 게 저점을 통과하고 서서히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탈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 최근 흐름이 참 좋습니다. 이걸 저점을 이미 확인해서 좋아진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네, 연초 대비 뭐 코스피도 6% 이상 올랐고요. 네. 뭐 전 세계 증시가 6, 7%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까치랠리 치고는 굉장히 좀 큰 까치랠리였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그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좀 앞서도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기업 이익이 조금 후퇴하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의 시장 컨센서스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기업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조금 낙관적인 쪽에 찍혀 있지 않을까. 미국이나 한국이나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순이익이 한 140조 정도, 또 S&P 500 EPS가 지금은 한 230달러 정도, 그렇게 240달러 정도에 가까운 그러한 그 약간 조금 기업 이익이 크게는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지금 애널리스트 의견이 좀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데 앞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기업 이익도 경기와 궤적을 같이 해서 어느 정도는 밀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시장의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 기업 이익보다는 한 10% 아랫단에서 찍힌다면 PR의 상승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PR은 조금 낮게 찍힐 가능성이 있고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페어밸류 좀 적정 PR과 적정 EPS, 적정 기업이익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어떤 적정 페어밸류, 지수의 밸류 적정치는 지금보다 조금 살짝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는 투자 심리가 너무 좋아서 조금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지금 뭐 전망들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기업들의 실적이 뒷걸음질 치면서 나오는 주가의 후퇴 국면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무튼 뭐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아닐지라도 너무 서둘러서 주식을 못 샀다고 지금 굉장히 좀 초조해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뭐 성장주, 가치주 이 두 가지를 대결 구도로 놨을 때 어느 쪽에다가 투자자들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투자에 접근해 보면 괜찮을까요? 네, 지금은 성장주와 가치주가 조금 PER이 그 밸류에이션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장주는 좀 높지요. 높긴 하지만 성장주도 주가 하락으로 좀 퍼가 낮아졌고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하면서 좀 PER이 높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실적이 올해 괜찮아 보이는, 괜찮을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안정성장형 실적주에 초점을 두면
그게 성장주든 가치주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올해 지금부터는 서서히 그런 종목들은 저점을 바닥을 형성하면서 조금씩 주가의 저점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수에 대한 예측보다는 지금 PR이 싸진, 조금 차분해진,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실적형 성장주를 지금부터는 종목 관점에서는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드렸었나 아닙니다, 봅니다. 아닙니다. 성장주, 가치주 어디에 무게를 둘까 여쭤봤는데요. 이 둘 다 아니었었고요. 좀 실적주를 보자. 실적 시즌이 어쨌든 도래가 된 만큼 실적과 함께 가치가 함께 오를 그런 종목들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그럼 저희들이 결국 지금 시청자 대부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과 또 가지고 가야 할 투자 전략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종목을 많이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또 돈을 어쨌든 주식시장에 어쨌든 주식 비중을 늘리려고 하기에는 살짝 조금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 나눈 실적의 후퇴 가능성 때문에 조금 약간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주식을 팔고 떠나기에는 이미 좀 늦은 상태, 오히려 조금 사자 관점에서 서서히 접근해야 되는 올해 어쨌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당히 1분기까지는 애매한 상황이죠.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너무 조금 이르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떠나기에는 이제 고생이 거의 다 끝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 나눴듯이 복잡한 매크로는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긴축 사이클은 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경기 사이클도 불황에 대한 인식은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초점은 경기의 모멘텀, 경기가 추가적으로 예상치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시점에서 주가는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번 2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특히 1분기는 좋은 주식,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저점에서 잘 골라서 사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그런 관점에서 조금 교체하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성장형 실적주라고 그러면 조금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조금 테마군,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뭐 방산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테마주 중에 또 혹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 조금 많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종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올해 좀 중소형주 내지는 조금 폭넓게는 코스피 100보다는 코스피 200,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피 200 이하의 중형주가 오히려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가총액 사이즈는 조금 중형주와 중소형주에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섹터 쪽에서는 조금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초점을 두시면 조금 알찬 수주 베이스형 실적주를 좀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립니다. 네. 최근에 쓰신 글을 좀 봤는데요. 뭐 채권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내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법 이야기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채권한 제프리 건들락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40, 그리고 채권 60, 6대4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현 시장에서 채권 투자 정말 괜찮을지 만약에 투자한다면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지금 뭐 채권 비중이 현재까지는 높은 게 맞지만 주식 비중보다는 올 연말쯤에는 오히려 제플리 건들락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주식이 70%, 채권이 30%,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7대3으로 오히려 이렇게 역전해서 조금 위험자산 비중을 지금부터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에는 오히려 70%의 주식을 확보하시는 게 좀 연말 연초에 혹은 2024년까지 좀 긴 호흡을 내다본다면 그게 올해 적점에서 좋은 주식을 많이 담는 전략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요. 채권 전략 쪽에서는 무조건
우량 국채나 혹은 좀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그러니까 국가가 보장해주는 채권이죠. 그다음에 회사채도 트리플 A 혹은 그 밑에 단계 정도의 조금 안정된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에 집중하셔야 되고, 올해는 어쨌든 경기 침체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 신용 등급이 낮은 국가의 채권이라든지 혹은 회사채는 철저하게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주식도 가지고 계시면서 채권 쪽에서도 리스크를 더 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신용 등급에 유의하면서 채권 투자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은 조금 저희가 안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주식시장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좀 정리 겸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뭐 위험은 남아있지만 네. 좀 기회 입장에서 기회를 찾는 측면에서 계속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회를 찾는 네. 측면에서요. 두 번째는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앞서 말씀 나눴듯이 올해 주식시장이 2020년 4월처럼 V자형으로 조금 큰 폭으로 쉬지 않고 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상당히 올해 화두를 저는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렁거리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주식이 출렁거리면서 주식을 저점에, 우량 주식을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자. 그것보다는 매크로보다는 또 실적에 초점을 두면서 정말 실적이 올해 내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PR이 높지 않는, 아주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높지 않은 그런 주식들을 차분하게 골라 나가시는 지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실적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